결국은 5월달 공매도 재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아가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4월달에 상승하락 업종과 연관져서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핫한 애들을 찾아보면 그 산업이 보이고 산업을 보면 아직 안 오른 흙 속에 숨어있는 흑진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세무사님과 이제 저희가 1월 달부터 네. 고정 게스트로 한 달에 이제 시장을 점검하고 다음 달 시장 이제 방향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뭐 매월 말쯤에 그렇죠. 오죠. 매월 말에 오시는데 2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제 아마 그때 영상 사진이 잠깐 올라갈 텐데 1월 달, 2월 달 피크를 치셨어요. 굉장히 조금 커지셨어 뭔가 어쨌든. 근데 3월 달, 4월 달에 작아지시더니 작아져. 아니,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작아졌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통 살이 쪘다 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커졌다 작아졌다는 좀. 아니 뭔가 살이 쪘다 빼졌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하고 싶어서. 야, 세무사님이 뭔가 미니멀. 제가 사실은 책을 뭐 한 3권 정도 쓴 작가로서 주변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야, 2달 만에 15kg 다이어트 성공기라는 책 좀 써봐라 이런 말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작가 TV에서 제가 2월 말 그리고 3월 말 네. 이렇게 2번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네. 모르지만 제가 이제 2월 말 2달 전에 정확히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몸무게가 92kg였고요. 네. 저는 저는 예전에도 초기암 판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좀 약간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이거 건강관리 또 잘 못했구나. 10년 전에 암 판정 받았을 때 또 네. 건강관리 되게 잘했었는데, 네. 5년 동안 암 졸업하고서 또 느슨해진 거죠. 난 이제 건강해. 근데 이제 당뇨 판정을 2달 전에 받고, 다시 좀 빠듯하게 좀 이렇게 건강관리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정확히 2달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3월 말에 여기 출연 왔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한 8kg 정도 빠졌을 7, 때일 8kg 거예요. 정도. 네, 그래서 저 빠졌습니다. 그때도 아마 살 빠진 얘기가 좀 여기 영상할 때 말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 정확히 92에서 77까지 2달 만에 딱 1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92에서 77kg. 네, 15kg가 빠졌습니다. 놀라 사실은. 책 쓸만하죠? 2달 만에 15kg 다이어트. 2달 만에 성공기. 15kg 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2달 전 92kg 때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77, 7, 8kg 뺐을 때 봤고, 네. 또 이번에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한 80kg 조금 넘게 나가거든요. 지금 80에서 82kg인데, 세무사님이 저도 몸무게가 작게 나갔다는 거. 야, 요 다이어트 근데 어쨌든, 어떻게 좀 성공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차피 주식 방송이니까 네. 이제 제가 뭐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네.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제가 정확히 했던 거 네. 그리고 그걸 주식과 좀 빗대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먹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네. 좀 음식을 가려서 안 먹는 게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원래 해요, 평소에. 네. 근데 보통 주변 분들 좀 보면 뭐 먹고 다이어트 했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네. 뭘 안 먹고 하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뭘 안 먹는지 기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럼 여태까지 92kg 갈 때까지는 왜 다이어트 안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 안 먹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안 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 암 걸렸을 때도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중요해서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거 정말 전혀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한 6개월 만에 10kg 정도 빠졌었는데 네. 요번에는 당뇨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 판정 받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냥 물 종류는 물하고 차 정도? 그러면 제가 못 먹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술, 콜라 같은 탄산음료, 주스. 이런 걸 못 먹게 됐고요. 또 이제 당이기 때문에 좀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을 못 먹게 됐어요. 그쵸.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과일도 못 먹게 됐고. 이제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밀가루를 못 먹으면 편의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자도 못 먹죠. 그렇죠. 빵도 못 먹죠. 그렇죠. 면도 못 먹죠. 면을 못 먹는다는 건 라면도 못 먹고 뭐 중식도 못 먹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튀김도 먹지 말래요. 그러면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샐러드랄지 아니면 간이 아주 약하게 된 뭐 음식들 그리고 또는 고기도
저는 가급적 좀 삶은 고기 위주로 먹어서 삼계탕이나 아니면 뭐 설렁탕에 있는 고기 먹고 밥은 한 반만 먹고 탄수화물은 반만 먹고 이런 식으로 안 먹어야 될 걸 빼고 먹어야 될 것만 먹었더니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고 네. 또 이제 독소가 있는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니까 네.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엄청 같더라고요.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방송을 보시는 다이어트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 저는 당뇨 환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과일 같은 거 몸에 좋죠. 근데 이제 저는 당뇨 환자라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럼 이제 기준 정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식하고 연관줘서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네. 사실 주식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근데 아직도 모르시면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기준점이 없는 거고 만약에 기준점을 아는데도 주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식에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네. 해야 되는 룰을 내가 정한다면 반드시 그 룰을 지키시면 네. 주식에서 성공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도 저처럼 2달 만에 굉장히 많은 몸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가 좋아지셨어요? 일단 온몸의 모든 살들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일단 볼살이 빠졌죠. 그래서 좀 오래된 친구들 중에 뭐 한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예전 모습이 좀 나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 모습이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럼 뭐 뱃살이 빠졌기 때문에 한 3, 4년 전에 입었던 근데 이제 3, 4년 동안 살이 찌면서 못 입었던 옷들이 옷장에서 묵혀있던 옷들을 요즘 꺼내서 입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발등이나 발볼 같은 살도 빠져서 네. 신발이 조금씩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발 치수 맞아. 네, 그래서 하여간 다이어트의 행복을 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또 건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김 작가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렇죠. 뭐 돈이 있는 부자로서 뭐 걱정이 있다면 어떤 걱정이 있냐 해서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게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맞아.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았었던 거죠. 네. 당뇨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룰을 지키고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뭐 좀 이겨내서 어쨌든 몸무게도 빠지고, 나름대로 어찌됐든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마음가짐으로는 분명히 건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뭐 제 스스로 추스리는 거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 또 다이어트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는 세무사님의 다이어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 뭐 해독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좀 더 나가면 이제 지방 절제술이라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무사님 뭘 안 먹어야 될지 그 기준을 되게 심플하게 정해놓고 의사 선생님 한 대로 그 기준을 지킨 거잖아요. 지키는 게 어렵긴 하지만 네. 이것도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돈으로 스웩은 잘 안 하는데 제가 뭔가 이뤄낸 것들에 대한 집념이나 제 의지에 대한 스웩은 좀 하는데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 담배 끊은 지 일주일 됐어요. 7일, 이제 담배 금연 7일차 차,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좀 혼냈거든요. 야, 무슨 독립운동하냐, 7일 차게? 그게 뭐라고. 네. 그냥 안 피면 안 피는 거고, 피고 싶을 때 피는 거지. 네네. 그걸 무슨 7일 한 달 세고 있냐. 무슨 담배한테 지배당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독 주스 먹고 막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의지만 있으면 진짜 안 먹어야 될 것만 안 먹으면 살은 빠지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너무 힘들게 막 강박관념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 이거 안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는 약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는 그 보상을 받을 거를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옷이 조금씩 이제 예전 옷을 입으면서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었어요. 와, 예전에 내가 샀던 그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네?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고요. 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어쨌든 안 먹는 거. 그리고 또 세무사님 보면서 저는 이게 또 남들 다이어트 이야기는 사실 남들 이야기고 나한테 동기부여가 잘 되진 않잖아요. 근데 매달 한 번씩 세무사님과 영상을 찍으니까 전 그 모습을 계속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저도 다음 달에 이제 세무사님과 또 만나 뵐 텐데 그때는 더 다이어트의 모습으로 꼭 뵙겠다라는 약속을 걸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식 얘기를 좀 돌아볼까요? 자, 4월 지수 뭐 월간 리뷰 및 점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이 끝나면 네. 뭐 차트를 잘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네.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내 주식이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4월 마지막 날이 끝났으니까 네. 월봉으로 맞춰놓으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거래소 지수는 2.82%가 전월 대비 올랐어요. 아, 올랐군요. 그렇죠. 왜 떨어진 것 같아, 기분이.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가 가장 최근 걸 기억한다고요. 그 최근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 사과, 딸기, 바나나, 포도 중에 뭐 먹을래? 그럼 포도요. 뭐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해요. 특히 네. 어린아이일수록 네. 가장 최근에 말한 걸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수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주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마지막 주에 음선이 나온 거죠. 아. 주봉으로 봤을 때 마지막 주에 1.12가 빠졌어요. 그것도 이제 윗꼬리 달고 빠졌으니까 네. 이제 주 후반으로 들어갔을 때 빠졌다는 얘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죠. 딱 주봉으로만 봐도. 네네. 코스닥은 마지막 주에 4.2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으로는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우습게도 역시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월봉으로 보면 지난달 대비 86%. 네, 86%. 그래서 86%. 코스닥하고 거래소 모두 올랐군요. 지난달 대비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 특히 코스닥이 좀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4월은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네. 한 월 중반까지는 좀 편했다가, 왜냐하면 코스닥은 심지어 100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돌파가 언제였냐면, 그게 전고점 돌파하고 했던 게 4월 7, 8, 9. 뭐 10일경이었단 네. 말이죠. 그리고서도 103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분명히 어찌 보면은 중반까지는 우린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이 빠졌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4월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리 나쁘진 않은 달이었는데 월 후반 그리고 마지막 주에 많이 무너졌던 하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마지막 주에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뭐 추측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추측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지난달까지가 컸던 거고 그럼 이번 달에는 특히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에 무너졌지라는 거에서 결국은 5월달 공매도 재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 주 또 거래소 지수도 마지막 주에 빠졌는데 수요일 목요일 이틀 정도는 네. 아시아 증시 전체에서 우리나라만 빠졌었거든요. 이틀 아, 연속으로. 우리나라만. 네,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빠지는 악재 요인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찾아보면 쉽게 찾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공매도에 대한 그 기대 심리죠. 불안한 기대 심리. 네. 그래서 그런 공매도에 대한 불안 심리,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작년 연말에도 대주주 요건이 뭐 10%에서 3% 내려가면 어떡하지? 실제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빠졌었죠. 마찬가지로 저는 4월의 마지막 주에 빠진 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한 심리.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야, 개인들이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으면 지수는 약화되겠네? 약화되면 좀 공격적으로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 네. 뭐 이런 관점으로 모든 주체들이 일단 공매도를 좀 기다리는 공매도 이후에 어떻게 판이 바뀔까? 그럼 이거는 나아가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4월 달에 상승하락 업종과 네. 연관져서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4월 달 차트 기준으로의 네. 4월달에 우상향했던 차트들 이제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파워포인트 정리한 걸 보여드릴 텐데 네. 이건 지금 설명하는 건 4월의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4월달에 강화했던 업종들을 4개만 꼽으라면 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업종들이에요. 이거는 뭐 지난달에도 제가 아마 포스코 이야기하면서 네. 3월 말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포스코, 뭐 철강 이런 거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뭐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그 네. 영상에도 살아 있을 텐데 제가 원래 성장주 위주의 또 투자도 하고 강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주들이 얼마나 오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죠. 네네.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틀렸고 편협된 사고 방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4월을 바라보는 예상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네. 이런 전통 가치주들이 계속 더 잘 갈지 아니면 기술주들 그 당시에도 2차 전지랑 자동차는 좀 조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네. 기술주가 재상승할지 그게 이제 4월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명확하게 팩트로 왜냐면 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상이 아니고 결산이죠. 네. 그럼 4월 한 달에 결산을 한다면 전통 가치주들이 확실히 좋았죠. 4월 한 달 동안. 네. 4개의 업종을 꼽는다면 철강, 금융, 건설, 조선 이 4개 업종은 확실히 좋았고요. 그건 네. 이따 차트 우상향했던 종목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4개의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우상향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기술주 라인들, 성장주 라인들에서 선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여전히 4월에도 별 볼 일이 없었고 네. 또는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카카오 하나만 나홀로 독야적 청정을 보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카카오가 나는 계속 잘 갈 건데 뭐 이런 네. 식으로 혼자 갔지만 여타 기술주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공매도 이야기하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연관을 질 수 있냐면 역시 공매도가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아는데 이제 5월부터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다 팔면 되죠. 네. 난 공매도 실제 저는 그런 상담 받아봤거든요. 공매도 무서워서 다 팔았다고. 근데 이제 허전한데 어떡하죠? 다시 사야 되나? 아니, 자기 맘대로 다 팔았으면서 뭘 다시 사야 되나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무섭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다 팔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팔지 않고 공매도에 불리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했다면 네. 아마도 기술주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공매도를 더 많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하신 투자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는 사실은 가치평가를 해서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때리는 게 공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히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공매도의 권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텐데 공매도를 치는 그 주체들이 가치평가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네. 가치평가를 베이스로 하면서 네. 실적이 하나도 없는 신약개발 제약바이오나 또는 실적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성에도 돋보이는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주거나 또는 자동차주도 사실은 자체 실적보다 자체 실적도 좋지만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플러스 미래 성장성이 분명히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포함돼서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로 더 많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수반돼서 오르고 있는 금융주, 조선주, 철강주가 공매도 많이 맞을 것이냐의 비교해서 아마 합리적 분석가들은 이쪽이 더 많이 맞겠네? 그러면 공매도 까기 전에 요거 사긴 좀 불안하겠다. 요런 심리가 분명히 반영된 그쵸. 것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4월 말까지 4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 업종별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유를 든다면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에 대한 이제 분석가들의 논리일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을 금융장세 또는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는 작년 말에 끝났고 네. 또는 올해 1월 달에 끝났고 2월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죠.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맞지만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려면 실적 장세에 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실적 장세의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위주로 가는 애들 실적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가장 오래되고 긴 거고요. 반면에 요즘 계속 리포트에 많이 나오는 뭐 10년 만에 최대 호황 조선 또는 중국과의 관련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철강 또는 뭐 건설업 뭐 이런 애들 계속 실적 금융업도 실적 굉장히 좋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리포트에서. 그래서 최근 강한 애들의 특징은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었고 네.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실적. 그래서 현재 실적이 좋은 애들이 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실적 장세에는 얘들이 가는 게 맞아라는 논리. 두 번째는 그래도 공매도를 얘들보다는 미래 성장성 때문에 오른 애들이 맞겠지라는 불안 심리,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업종별 차별화가 4월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나홀로 네. 갔다는 그 카카오. 네. 카카오가 갖는 거는 액면 분할 때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간 거를 삼성전자 액면 분할해서 갔다라고 말할 사람 사실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5,000원 할 때 뭐 200만 원 하던 게 100원 할 때 8만 원 해서 뭐 싸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재료로 본다면 어찌 보면은 요 윗골이 액면 분할 당시 윗골이 있죠. 네. 액면 분할 그날 18%인가 고가 네, 한번 쳤어요. 재개했던 4월 15일 이날의 고점은 저는 액면 분할 효과라고 100% 네. 봐요. 근데 이날의 고점은 액면 분할 효과이긴 하지만 뭐 그 이후에도 잘 버텼었고 뭐 역시 마지막 주에 하루 이틀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 가장 강한 이유가 액면 분할이기 때문이야라는 말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럼 카카오가 왜 강한데 근데 이제 네이버도 같이 보면 네. 네이버도 그렇게 약하진 않았었거든요. 네이버도 역시 마지막 주에 좀 빠지긴 했지만 다른 자동차주나 또는 2차 전지주에 비해서 그렇게 조정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더 강한 차트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액면 분할 때문이다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제 카카오의 상승과 네이버의 상승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좀 같다고 보는데요. 네이버가 좀 강했을 때가 있어요. 한 2, 3월 달에. 네. 특히나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고 지금은 이름이 바뀐 하이브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빅히트와의 그런 연관성 그리고 또 라인의 뭐 외국에서의 선전들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쿠팡과의 비교 우위. 그래서 쿠팡이 100조인데 네이버가 왜 이래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가 2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그런 재료로 올랐을 때 카카오도 같이 올라주는 거고 같은 업종이니까. 그럼 4월 달엔 사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셌는데 카카오가 훨씬 셌던 게 액면 분할도 영향을 미친 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미쳤던 건 저는 자회사들의 선전이라고 보고요. 카카오는 일단 참 똑똑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플랫폼 베이스는 카카오 모기업이 다 갖고 있으면서 뿌리를 내린 그 종속기업들을 우량한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죠. 카카오톡이 없다면 카카오페이도 있을 수가 없죠. 카카오톡이 없다면 카카오 게임도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도 사실은 처음에 뭐 애니팡 이런 거 할 때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막 서로 점수 비교하면서 1등하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똑똑한 자회사들, 튼튼한 자회사들이 많은 게 카카오의 장점인데 카카오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플랫폼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카카오 게임은 이미 상장이 됐지만 아직 상장 안 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심지어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웹툰까지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정말 빅대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카카오페이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시가총액을 카카오뱅크 뭐 10조 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뭐 5조다 10조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들 그리고 뭐 미래 성장성들 또 네이버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호재가 나올 때 서로 올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4월까지 강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라든가 증권 상장되는 건 향후에도 그게 상장되기 전까지는 호재로 적용할까요? 이제 그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상장되면은 그 상장되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빅히트, 예전 이름은 빅히트니까, 빅히트가 상장 당시에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넷마블이나 DPC나. 이런 애들이 빅히트 상장 되기 3, 4일 전에 끝나고서는 정고점을 회복을 못 했고요. 또 뭐 가깝게는, 가장 가깝게 뭐 예를 들 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겠죠. 네네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상장이 언제 됐었냐면 3월 18일 날 됐거든요. 네. 그럼 3월 18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됐는데 요거를 갖고 있는 애가 SK 케미칼이란 말이에요. 그 SK 케미칼을 보면 3월 18일 훨씬 이전에 요때니까
훨씬 이전에 빠졌고 요때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상장된 이후에 한 번도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SK 케미컬은 자회사로서 상장할 빅데어가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됐던 게 굉장히 고점이었고 그 고점을 돌파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고 그리고 아직 업비트도 있거든요. 근데 업비트 같은 건 심지어 뉴욕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비트는 뭐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카카오 때문이라도 이름을 알 수 있지만 바이낸스가 세계 거래소 규모 1위고요. 네. 2위가 업비트예요. 근데 그 업비트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인 거죠. 이 카카오는 네. 하나가 똑똑한 자회사들이 많아서 하나가 됐다고 카카오 게임즈 이미 상장됐잖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됐다고 카카오의 이런 호재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당장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하나 상장된다고 그 남아있는 재료들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조금씩 이제 비중은 낮아지겠죠. 그 재료들이 한 5개 남아있는 호재가 하나 없어졌네 뭐 이런 흐름으로 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한 개밖에 없었으면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럼요. 아직도 자회사가 여러 많이 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괜찮다. 네. 그럼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네. 그게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 15개 증권사 중에서 12곳이 2분기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최대 전망치가 11조 원. 네.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9조 9,036억 원인데 네.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1월 달에 9,600-800원 최고가 찍고 지금 8,100-500원을 찍었잖아요. 이 주가와 이 이익의 괴리는 뭐 좁아질 것인가에 대한 뭐 신문기사도 좀 있고 하던데 세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국은 네. 우리나라 최대 시총 1위 기업이죠. 그래서 한 500조 막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죠.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500조에서 좀 밀렸습니다. 480조고요. 최고점은 500조를 뚫었었겠죠. 96,000원 뚫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뭐 450조냐 500조냐가 막 한 50조 차이예요. 50조면은 방금 우리가 막 대단한 기업처럼 말했던 카카오가 이제 50조란 말이죠. 맞아요. 카카오가 이제 딱 5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10% 빠지면 50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500조에서 450조가 되면. 시총 6위 기업 카카오가 날라간. 그렇죠. 10%만 빠져도. 근데 실제 지금 96,000원 대비 지금 10% 이상 빠졌단 말이죠. 81,000원이면.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누가 예상할 수 있냐 이거죠. 정확한 예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1,000억짜리에 대한 시가총액 1,000억짜리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굉장히 정확할 수 있어요. 진짜 다 까보면 되거든요. 네. 정말 하나하나 이쑤시개까지 까보면은 1,000억짜리가 적정한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 근데 과연 500조짜리를 누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도 어떤 모멘텀이나 재료 가치도 분명히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리포트들에는 사실은 그런 모멘텀과 재료 가치는 약간 배제되고 미래 영업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평가를 할 때 적정하냐? 아니면 주가가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면 이제 거의 가치와 주가가 비슷해지는 단계니까 뭐 어떤 게 더 급하게 올라가야 되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가치가 줄어들어도 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어도 고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 영업이익이고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결시키고 직접적으로 매칭시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실은 가격 모멘텀으로서는 한 번 더 움직일 부분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게 진짜 잘 버텨주거든요. 대형주 중에서 사실 어찌 보면은 이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또는 8만 5천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고요. 정말 9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1월 초에 한 3일 정도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뭐 물린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끼케야 뭐 8만 5천 원 정도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이 종목 신문이나 손절매 해야겠어. 또는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모멘텀상으로는 아직도 한 번 더 치고 갈 때 걸림돌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연봉으로 봤을 때 윗골이 달고 이렇게 밀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좀 윗골이에서 현재까지 밀린 폭이 커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밀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올라오는 121선을 약간 기다리는 느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크게 밀린다기보단 안정적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재상승은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럼 과연 삼성전자를 막 너무 좋게 보고 막 계속 사야 되냐 해서 사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대형주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좀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엇갈려서 간다기보단 시간차로 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또 삼성전자 얘기하다 또 옆으로 빠졌는데 네.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올 겁니다. 네. 일단 포스코를 볼게요. 자, 포스코를 보면 네. 사실 뭐 한 30만 원대에서 36만 원대니까 거의 한 20% 올랐겠죠? 한 달 한 보름 정도에. 그러면 주봉으로 봐도 그런 게 나타나요. 거의 5주 연속 양선이었고요. 뭐 4%, 5%씩 올랐어요. 근데 마지막 주 보시면 마지막 주 한 2%밖에 못 올랐죠. 윗골이 많이 달고. 그럼 이게 아주 강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포스코가 한 달 동안 13%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야, 포스코 사는 사람 진짜 좋겠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4월 달에 하나도 못 올랐는데. 그러니까. 포스코는 13% 올랐으니까 진짜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대형주끼리 비교했을 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포스코를 사는 게 낫었죠. 근데 철강업 자체에서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는 한 달이 끝나면 네. 이렇게 거의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기도 하고 상승률 상위로 정렬을 해서 보기도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맞춰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3월 말 종가보다 4월 말 종가까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상승률 상위 종목이에요. 네. 그럼 이게 한 달 동안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263%가 오른 거예요. 엑세스바이오, 넥스트사이언스, 위즈코프, 휴론스 글로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뭐냐면 바로 백신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면 4월 한 달에 가장 정치적 이슈 또는 사회적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 백신 어떡하지? 근데 러시아 쪽에서 달라 그래. 그럼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철강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보세요. 포스코 강판이 있어요. 포스코 강판 월봉이에요, 이게. 와. 그러면 포스코가 13% 오를 때 포스코 강판은 113%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 특강이라는 철강주가 있어요. 네. 한국 특강 움직임 하나도 없었죠, 3월까지. 심지어 포스코는 2, 3월에도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2, 3, 4월 동안 대형주인 포스코가 움직일 때 사실 움직임이 하나도 없던 한국 특강이라는 종목이 언제 움직였냐? 그냥 4월 한 달에만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또 이런 애만 있냐? 동국제강은 어떻고, 동국제강. 동국제강은 심지어 시총이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도 약간 중대형주급에 그쵸. 속하는 애인데 종목이죠. 얘조차도 75%가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동국제강은 철강 산업에서 시총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포스코 다음에 현대제철 다음에 동국제강.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형주가 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갈랑말랑할 때 못 따라가는데 가는 게 확인이 되면 뒤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2조짜리, 1조짜리, 5천억짜리, 3천억짜리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철강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여기도 보면 사면 철강도 당연히 철강업이겠죠. 근데 보면은 4월 달에 오버슈팅 나왔죠. NI스틸도 철강주겠죠? NI스틸도 4월 달에 하나도 움직임 없던 애인데 4월 달에만 나왔죠. 그러면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켰으면 되냐.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고점 찍고 2, 3, 4월에는 사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끝난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도체 관련주에서 움직임 좋았던 애들이 뭐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는 1월에 윗꼬리 만들고 2, 3, 4 아무것도 못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냥 얘는 1, 2, 3, 4 계속 움직여서 마지막 4월 달에 심지어 한 40%가 올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솔브레인도 4월 한 달에만 22%가 움직였어요. 또는 뭐 실리콘 억스라는 종목도 있죠. 실리콘 억스도 4월 한 달에만 25%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면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또는 삼성전자만 사면 돼?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암묵적인 게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만 그냥 사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주린이. 초보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밖에 모르니까.
나 주린이야. 주식 뭐 사면 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린이가 사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종목인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오만 거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걸 전제 네. 조건을 단 거예요. 중소형주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밖에 살 수 없어요. 네. 그럼 대형주를 산다는 얘기는 시가총액 한 30위 안에서 네.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반도체 좋아하면 삼성전자 사면 되고, 자동차 좋아하면 현대차 사면 되고, 철강 좋아하면 포스코 사면 되고, 네. 금융 좋아하면 KB금융,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그 업종이 대장주들이에요. 대장주죠. 그럼 대장주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누가 야, 금융이 좋대, KB금융 사면 돼. 철강 좋대, 포스코 사면 돼. 반도체 좋대, 삼성전자 사면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중소형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네. 철강 좋대 했을 때 야, 포스코보단 동국제강이 더 좋은데, 동국제강보다는 포스코 강판이 더 좋은데, 또는 야, 삼성전자 사면 돼, 반도체가 좋대라고 했을 때 야, 삼성전자보다는 한미반도체가 더 좋은데, 아니면 실리콘웍스가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1조대 또는 5천억대 3천억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그때 이제 주린이를 벗어나서 뭐 초보 또는 중수 이렇게 가는 거죠. 펀드 매니저 분들은 99% 이상이 시장 수익률 어느 정도 따라가는 가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당연한 네. 게 이제 그 펀드의 특징이 뭐 액티브냐 패시브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뭐 시장 수익률, 시장 인덱스를 쫓아가는 추종하는 거라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율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패시브 펀드, 수동적인 펀드에서는 코스피 200의 이 지수 비중대로만 내가 포트를 갖고 있으면 딱 시장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그쵸. 10% 오르면 내 펀드 10% 오르는 거고, 시장이 10% 떨어지면 내 펀드 10% 빠지는 거고. 그럼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분들은 삼성전자 잘 안 가지고 있나요? 아니, 잘 안 갖고 있다기보단 똑같은 시총 비중대로 사진 않겠죠.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니까 네. 약간 삼성전자의 비중을 시가총액 비중에서 좀 줄이고, 내가 좀 뭐 다른 반도체 관리를 좀 갖는다거나 아니면 최근처럼 요즘 철강이 좋아? 그럼 포스코를 좀 더 살까? 뭐 이렇게 좀 나의 비중을 스스로 조절하는 게 액티브 펀드라면 그냥 시장 인덱스 지수만 따라가는 게 패시브 펀드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건 기본일 테고 그 기본에서 비중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무서운 건 뭐겠어요? 상사, 고객. 고객들의 어떤 컴플레인? 야, 시장이 올랐는데 왜 왜안 올라? 펀드가 이 모양이야? 근데 또왜 시장이 그런 정보 10% 올랐는데 내 펀드가 10% 올랐으면 그래. 그냥 시장 정도만 하는 실력인가 보다 하면서도 해지는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개인 투자자 중에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시가총액 비중대로 살 필요도 전혀 없고 똑똑한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숨어있는 흑진주를 찾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수익률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는 모든 고객들에게 물론 좀 VIP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냥 평균값으로 생각한다면 은행은 모든 고객한테 똑같은 금리의 이자를 준단 말이죠. 금리 평등이에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은 수익률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참여자들에게 똑같은 수익률을 주는 것은 딱 시장 지수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평균값만 원한다면 시장 지수 펀드에 가입하면 돼요. 또는 ETF를 사면 돼요. ETF도 곱하기 레버리지 사지 말고 그냥 사면 나는 시장 수익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주식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시장 수익률만 하면 돼. 그래도 금리보다 높을 테니까. 그렇죠. 평균값으로. 물론 코로나 저점처럼 막 급락할 때도 있지만 주식 시장은 무조건 평균값으로는 금리보다 높아요. 무조건. 이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평균값이 시장 금리보다 높지 않다면 형성되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주식을 할 이유가 없죠. 단 한 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만 돈 넣고 있으면 되니까 평균값으로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값으로 높으니까 은행에 돈 넣을 필요 없이 그냥 ETF 갖고 있으면 나는 평균값으로 은행 금리보다 높게 받는 거예요. 그게 평균값에 대한 전략이고요. 나는 평균값보다 좀 더 벌고 싶은데 그러면 시장지수 펀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투자 비중도 조절을 해보고 어떤 업종을 살지 또 그 업종에서 대형주를 살지 중소형주를 살지도 고민을 해보는 게 그게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는 길이죠. 세무사님은 삼성전자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쵸? 웃음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주류기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네네네네.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긴 쉽지 않겠죠? 아까 그거는 네. 이제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보다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오른 다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투자의 기본이니까 그렇죠. 포스코가 오르니까 철강업이 따라 오르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 오르고 이런 건 기본으로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딱 하나만 놓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했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치고 하반 경직을 정말 이렇게 잘 버틴 종목은 없단 말이죠. 그럼 주식에서 제일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거 하반 경직인데 1, 2, 3, 4월 동안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막 현대차도 떨어지고 뭐 이런 부침이 여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은 뭐 거의 박살난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있어. 이제 뭐 안 빠지고 있던 얘기 또 한번 올라줄 때가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신 그 지금 4개 섹터가 호황이라고 했던 게 철강, 금융, 건설, 조선이었죠. 조선도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조선 중에 14년 만에 초호황 온다면서 한국조선업 전성기로 꼽혔던 2007년과 유사한 상황, 뭐 핑크빛 전망이라면서 1분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는데 중국은 113%, 일본은 66% 감소했는데 한국이 867%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와 또 환경 규제로 인해서 신선박을 발주해야 되면서 그런 증가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핑크빛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왠지 세무사님은 이쪽은 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매달 제 예상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예상이고 그렇죠. 그 예상을 계속 우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제가 존중하는 데이터는 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달 주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그 표현 좋네요. 가장 존중하는 거는 주가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장주 투자론자인데 역시 제 주관이 들어간 거고요. 그쵸. 또는 가치주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관이 들어간 들어간 거고요. 뭐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뭐 주관. 어디서 주식 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뺨딱을 맞았던지 아니면 코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 뭐 주변에 코인 돈 벌어서 배 아프던지 아니면 네. 코인을 어디 잘못해갖고 뭐 전 재산을 잃었던지 분명히 주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객관적인 거를 저는 당연히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의견은 한 사람의 의견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가격은 절대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정말 사람이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가 주문을 넣어서 매수 주문은 수요, 매도 주문은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균형 가격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 가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이렇게 떨어졌지? 계속 팩트 체크를 해나가면서 20년 동안 버텼기 때문에 뭐 제가 주관적으로는 철강, 금융, 조선, 건설 주관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철강이나 건설이 얼마나 10년 후, 20년 후에 대단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거는 계속 회의적인 마음인데 그건 제 주관이고 네. 객관적인 건 주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4월 한 달 동안 제가 차트로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산업에 포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 성장주 종목 선정 기준인데 네. 요 5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이 성장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좀 이상하죠. 주가를 믿을 필요도 없죠. 네. 제가 주가를 믿고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가가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요. 그럼 주가가 매일 매월 올랐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매일 매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피크인 우리가 나 왕년에 리즈 때 뭐 이런 말 하는데 왕년이 아니고 지금이 피크인 종목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에요. 네. 아까 카카오 같은. 네. 카카오는 지금이 피크인 애입니다. 그러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현재를 즐기라고 그런 종목들은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꺾여서 1년이 지났어. 네. 그럼 1년 동안도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새롭게 역사적 신고가를 못 뚫으면 얘는 피크 치고 1년 동안 보니까 좀 성장 속도가 감속됐던지 아니면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바뀌었어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 신고가 치고 1년 지난 종목은 빼고 1년이 아직 안 지난 종목. 그 다음이
역사적 신고가와 다른 개념으로 52주 신고가가 있어요. 이건 이제 1년 신고가죠. 네. 왜냐하면 사실 2천 종목 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친 종목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52주 신고가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4대 업종, 철강, 건설, 조선, 금융 얘네들 중에 역사적 신고가는 거의 없어요. 네네. 거의 없어요. 포스코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네. 10년 전 고점을 뚫으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쵸, 그쵸.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역사적 신고가가 거의 없는데 다만 그러면 뭐 역사적 신고가 종목만 사면 정말 살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이쪽 종목 중에. 그래서 턴어라운드 종목에도 관심 갖자는 측면에서 52주 신고가. 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지 않은 종목이라고 써놨는데 뭐냐면 고점을 10,000원에 찍고 뭐 한 달 만에 5,000원, 3,000원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기업 가치가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올랐었냐면 갑작스러운 재료 네. 또는 작전. 왜냐하면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기업 가치가 올라서 수급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야,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기업 가치랑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뭐 돈 한 100억 있는 10명이 모여서 10명이면 1,000억이잖아요. 딱 찍어갖고 야 우리 이거 올리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새고랑 차고 들어가는 건데 예전엔 그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기업 가치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세력들이 다 털으면 아무도 그걸 안 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점 찍고 뭐 한 달, 두 달 만에 반토막 나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걔네들은 저는 성장주는 아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빠지는 종목들, 막 30%, 40%, 50% 빠지는 종목들. 뭐, 요런 것들 빼면은 이제, 괜찮은 종목, 성장하는 종목,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저는 매달 한 달이 끝날 때마다 2,000억 이상을 봐요. 네. 이 표는 아마 제가 한 번 지난 네. 1월인가 2월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매달 안 보여드린 이유는 매달 또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그쵸.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달에는 왜 보여드리냐면 이 판도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월달 건가 봐요. 4월 말 기준으로 제가 보는 거죠. 4월 달 차트를 보면서 아까 봤던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 조정 안 받고 이렇게 잘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제가 꼽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2,000억 이상이 거래소에 50종목, 그리고 500종목, 코스닥에 500종목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종목의 반 정도. 한 1,000종목 이상을 보고 제가 추린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면 야 2,000종목 이하는 왜 안 보는데 잡주들이 많아서. 2천 종목이 아니라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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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언어를 가끔 좀 잃으셔서. 제가 말했던 이런 도움이 너무 절실해요. 왜냐면 제가 단어를 가끔 다르게 말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이어트를 너무 격심하게 하셔서 잘 언어를 잃고 계셔. 네. 얼굴을 얻고 정신을 잃고 있는. 좋습니다. 그래서 2,000억 이하는 왜 안 하냐면 사실 한 1,500억까지는 해도 되는데 뭐 500억 이런 거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막 성장하는 회사 또는 가치가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성장 있고 가치 있고 성장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뭐 500억에 출발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뭐 한 1,000억 좀 출발해서 벌써 2,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00억 이상 종목만 봐도 이렇게 종목이 많으니까 굳이 뭐 그 아래는 제가 직접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를 뭐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172개랑 130개면 300개인데 뭐 300개 다 좋다 그게 아니고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이런 업종에 돈이 많이 몰렸구나. 이런 업종이 좋구나. 그러면 보시면 화학은 언제부터 좋았냐면 작년 한 9월, 10월. 네. 그래서 화학은 지금 좋아진 지 오래됐고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경기 바닥에서 튀어 오를 때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소재 업종, 화학 업종이라는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이제 다크호스로 올라온 애들이 철강, 건설, 건자재, 기계, 조선. 얘네들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종목이 많아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특히 철강에는 뭐 이제 포스코를 포함한 몇 개 있었는데 중소형주에 더 많아진 거고,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건자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근 건설, 건자재, 철강, 기계, 조선 종목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융도 KB금융주주 정도가 움직이고 했었는데 중소형 증권사들
KTB 투자증권,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애들이 언제 올랐는지도 모르게 오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가 먼저 가고 중소형주가 따라가고가 정확히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4월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대 업종이 철강, 건설건자재, 금융, 조선기계. 요게 확실히 종목들이 많아졌어요. 화학은 원래 많았고. 그럼 이제 줄어든 애들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팍 줄어들었어요.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도 팍 줄어들었고. 네. 제약바이오는 원래는 거래소 별로 없었지만 코스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정말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거의 한 연초부터 조정받아서 아직까지도 반등의 기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3달째 쉬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우상향을 했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최근 들어서까지도 신고가를 계속 쳤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TCK, TSE, 파크시스템즈, 뭐 LB세미컴, 원익 IPS, 어버우 반도체 이런 사이맥스, 뭐 실리콘웍스, 솔브렌 아까 다 솔브렌하고 실리콘스 대표적으로 봤지만 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 1조짜리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 1조짜리 소부장 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서 그나마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상승의 이유는 반도체는 뭐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네.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또는 삼성전자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결국은 이 철강, 금융, 건설건자재, 기계조선 쪽에서 얘네 왜 올랐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금융은 일단 1차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공통이라 치고 재료 가치로만 봤을 때는 금융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융주가 사실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연초부터 반영이 되는 거고요. 철강은 중국 쪽과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중국 철강 업체에서 뭐 세금 환급을 하면서 자국 철강 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게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나왔던 거고 그런데 건설건자재 쪽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하셨고 저도 뭐 강연회 때 가끔 말을 하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4월에 그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 대선 시즌 이런 선거 시즌에서 늘 말하는 게 주택 공급 활성화 또는 건설 연기 부양 네. 이게 뭐 아주 단골 메뉴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재료 가치가 분명히 실적은 플러스 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쪽 또는 중공업 쪽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닌가 했는데 네. 뭐 10년 만에 호황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여러 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 재료 가치가 얼마나 잘 반영되냐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저는 지난달에 제가 HMM 얘기를 한번 했었을 그쵸. 거예요. 10배 맞아요. 오른 종목 대표적인 종목. 템베거.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받았다가 다시 신고가를 또 뚫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로봇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네. 달 날아가는 위성 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인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해상 운송업일 뿐인데 네. 근데 10배가 오른 게 아까 딱 제가 말하는 실적이 좋으면서 네. 이런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재료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먹으면서 실적 반영 속도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오르는 시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조선 기자재 쪽도 저는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왜 없었겠어요. 작년에도 조선에 대한 호재가 가끔 나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거의 잘 안 먹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감, 기술주의 상승의 주가 부담감 또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기술주에 대한 악재가 계속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돈은 많고 어딘간 가야 되니까 야 그럼 그동안 못 오른 애들에 대한 순환매가 와야 돼. 근데 그들은 각자 이런 재료들이 있어. 건설건자재는 뭐 정책 관련, 조선은 이런 10년 만에 호황, 또는 철강은 중국 관련, 또는 금융은 금리 인상. 이렇게 각자 호재들이 있는데 실제 까보니까 실적도 좋아. 그럼 얘네가 가는 거구나. 뭐 이런 논리들이 다 접합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모든 사람의 교집합으로 결성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기관 외국인이잖아요. 기관 외국인의 그런 논리들이 3월, 4월에 이런 업종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8개 업종을 제가 매달 이렇게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막간 광고라면 제 유튜브에는 매달 광고가 매달 그 성장주에 투자라는 강연 영상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8개 업종을 제가 꼽아서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는 제가 늘 하던 업종이고 여전히 아까 삼성전자나 소부장 좋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끼어 있고요. 그것도 1번으로 끼어 있는 거는 상징성이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고 아까도 보셨지만 반도체 소부장 뭐 거의 뭐 30종목 이상이 여전히 좋은 추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를 넣은 이유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오랫동안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거의 뭐 작년 한 12월 올해 이후로 거의 5달 이상 조정받았어요. 네. 그래서 가장 오래 조정받았고 또 하나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제약바이오를 못 사는 사람들 공매도 때문에 좀 나중에 사야겠다. 네. 또는 파는 사람들 공매도 걸리면 안 되지. 뭐 이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5월에 깠을 때 뭐 별거 없네, 많이 떨어져 있네 해서 네. 그런 까고 나서의 악재의 소멸은 호재거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많이 떨어진 종목들 또는 그나마 신약개발 가치가 아닌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도 있거든요. 네. 실적이 있는 제약바이오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자동차랑 2차 전지를 이제 하나로 묶었어요. 예전에 막 2차 전지 자동차 각자 잘 나갈 때 막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했었는데 하나로 묶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이제 좀 받고 있는 중인 거고 네. 근데 여전히 늘 수밖에 없는 건 미래의 흐름이 이게 변화될 수는 없어요. 지금 그쵸. 주가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네. 전기차의 흐름이 전기차의 흐름이 주가 떨어졌다고 없어지고 가솔린차 다시 다 만들고 전기차 없애 이게 아니거든요. 뭐 정해진 미래죠. 그래서 정해진 미래 거기다 플러스 자율주행의 미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시기의 차이지 뭐 5년 있다 올지 3년 있다 올지 10년 있다 올지 시기의 차이지 분명히 오니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언제나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갖지 않은 측면 4차 산업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면서 카카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를 대상으로 뭐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계속 주목해야 되고요. 화학은 작년 가을부터 움직여서 아직까지도 소재업종에서 뭐 여전히 핵심 종목으로 어찌 보면 조선, 중공업, 건설 이런 애들이 오르기 전부터 올랐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되고 건설건자재가 이제 제가 좀 새롭게 넣은 건데 정책적으로 대선과 맞물리면서 지금도 실적이 더 좋은데 더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관점. 조선중공업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회복세가 지금 워낙 좋은데 선박 발주량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아까 그 얘기 역시 하셨죠. 환경 규제로 새로운 환경 선박들에 대한 증가. 뭐 그래서 지금 수주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조선중공업을 보셔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만 드리면 저런 거예요. 아까도 포스코가 몇 달 가면서 4월 달에는 설강 중소형주가 더 잘 갔잖아요. 그럼 조선주 보시면 시가총액 순위로 3위까지가 한국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네. 뭐 요런 애들이에요. 현대중공업 이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조선해양이 된 거니까 이렇게 세 개가 시가총액 1위, 3위, 1위, 2위, 3위인데 얘네가 4월 달에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세 개 이외에 좀 더 낮은 시총에서 조선 관련 장비업체들이랄지 네. 뭐 이런 애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중공업도 마찬가지죠. 두산밥켓이나 뭐 두산인프라코아나 네.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애들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럼 중공업 쪽에서도 그런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뭐 부품업체들, 뭐 중소형주 한 2천억, 3천억짜리에서 우량한 애들 뭐 그런 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둔 이유는 역시 코로나가 분명히 끝나죠. 이것도 다가오는 미래예요. 네. 아니 코로나가 무슨 10년까지 안 없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졌을 때 그런 보복 소비들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럼 어떤 쪽에서 나오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나라 자국의 보복 소비보다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소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백화점 한번 가보시면 알죠. 아, 그렇죠. 백화점 한번 가보면 뭐 살 사람들은 다 사고 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뭐냐 해서 백화점이나 뭐 마트 가서 소비는 다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해외여행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빼고는 없어요. 다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똑같겠죠. 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죠. 네. 코로나가 지금 가장 심하게 막혀 있는 건 역시나 여행이거든요. 국가 간의 이동이죠. 그랬을 때 그게 풀렸을 때 가장 편한 것들은 어떤 쪽이겠니? 화장품 관련주. 왜냐하면 중국과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또는 유통. 왜냐하면 유통은 그냥 우리나라 자국 내의 유통이 아니고 네. 대부분 면세 쪽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섬유. 섬유는 요즘에 좋아요. 아까 제가 뽑았던 종목들 중에
원래는 별로 없었는데 섬유가 꽤 많이 들어와 많이 있거든요. 있네요. 그 이유들이 이제 의류도 포함되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실적들, 섬유도 네. 사실은 저퍼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전통 제조업들 오르는 종목들 중에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네. 좀 퍼가 10 미만짜리 많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걸 찾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그 8개 테마를 보면 예를 들어 이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님도 당선이 됐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선거들이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재료들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급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할 거니까 어쨌든 뉴스에 우리가 많이 뜨고 하면 이 투자자들이 관심이 몰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몰렸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은 주가가 4월 달에 움직인 애들 중에 건설 관련주들 또는 건자재 관련주들도 꽤 많이 포함이 그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낸 것들은 이 종목들 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오른 거네? 오른 걸 뽑은 거예요. 바닥 따진 거는 제외시키고 오른 거를 뽑아서 어디가 제일 핫한지. 근데 이제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핫한 애들을 찾아보면 그 산업이 보이고 산업을 보면 아직 안 오른 흙 속에 숨어있는 흑진주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세무사님이 과연 이게 누구라도 답변할 수 네. 있는 질문인가 네. 싶을 정도로 좀 네. 어려운 질문 같은데 예를 들면 세무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네. 네. 인터넷, 네. 화학, 건설, 건자재, 조선중공, 소비잖아요. 이게 하나가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순환매라고 그렇죠. 하는 이쪽이 갔다가 그 다음에 얘는 잠깐 멈춰 있고 얘가 갔다가 그렇죠. 얘는 좀 멈춰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투자자라면 얘가 올라갈 때 얘를 샀다가 팔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것 같아 꿈틀거릴 때 이걸 샀다가 하는 게 최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요거를 우리가 조금 눈치채거나 알아야 할 수 있는 뭐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네. 저도 아직 완성형이 아니죠. 뭐 완성형이 어디 있겠어요. 네. 뭐 평생 하는 게 주식 투자니까. 근데 이제 저의 그런 작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이제 대형주, 소형주의 팁을 드렸잖아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중소형주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논리로 업종들 중에 차트를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되게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이런 것처럼 지금 순환매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빨리 와서 금융도 언제 이렇게 올랐지? 조선도 언제 이렇게 올랐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마지막 8번에 두는 뭐 유통, 소비 뭐 이쪽은 순환매가 사실 아직 잘 못 온 애들이에요. 못 온 애들이면 얘네도 한번 오겠지.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 근데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순환매라는 건 잘 가는 애가 더 가는 게 순환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순환매의 길목을 지키고 싶은 투자자들은 못 간 종목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또는 그 순환매의 중간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계속 가는 걸 바란다면 이제 막 핫해진 종목들 을 보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취사 선택은 분명히 각자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환매랑 아까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걸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넥스트 다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백신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그게 다 되고 나면 어쨌든 여행을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순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순환매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성장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잘 움직였잖아요. 네. 그럼 조선주에서 뭐 현대미포 조선이라고 할게요. 잘 움직였어요, 실제로. 그죠? 그러면은 뭐 한 29,000원에서 뭐 한 85,000원 왔으니까. 네. 또는 코로나 저점 2만원에서 8만원이면 4배나 올랐으니까. 네. 엄청 많이 오른 많이 느낌이 올랐네요. 들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어... 그러면은 제가 성장주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논리는 이런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 오늘의 고점은 바로 직전 고점으로도 2013년에 거의 그냥 10년 전 고점 온 거예요. 그럼 최근에 사신 분들은 나 조선주에서 100%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년 전에 산 사람은 웃기고 있네. 난 아직 본전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성장산업 성장주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그럼 조선주 왜냐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만약에 얘가 10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30만 원까지 가면 이제 저쪽 직전 고점이 2007년 고점을 뚫으니까 야 2007년 고점이 15년 전, 야 15년 전에 산 사람이 이제 본전됐네 할 가격까지 가고 그 이상 가면 성장주로 바뀔 수 있죠. 왜? 역사적 신고가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15년 전에 산 사람은 아직도 반토막도 못 왔어요. 저 20만 원에 산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018년, 17년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왜 나왔었냐면 이게 2차 전지 움직임이었어요.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면 2017, 18년에 2차 전지로 삼성 SDI가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 LNF나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는데 2019년에 물렸잖아요. 네. 1년 동안 물려갖고 2차 전지 괜히 샀는데 끝났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고점을 뚫고서 26만 원 그 고점에서 80만 원까지 또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4배. 조선주도 4배 오르고 2차 전지도 4배 올랐다고 해도 삼성 SDI는 신고가에서 4배 언제 샀어도 다 4배 이상 벌은 종목인 게 성장준 거고 확 이해가 되네. 현대 미포조선은 지금 산 사람은 4배 벌었지만 10년 전, 15년 전 산 사람은 아직도 반토막이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삼성 SDI 말고 똑같아요. 뭐 LNF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이런 LNF도 2차 전지잖아요. 그럼 이런 2차 전지 중소형주였는데 얘도 똑같아요. 2018년 고점을 찍었어요. 그 5만 원에 찍었다고요. 근데 5만 원에 찍었는데 2만 원까지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토막 났으니까 나쁜 종목이고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거기에서 또 1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언제 샀어도 다 돈을 버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를 본다면 성장주냐 아니냐는 사실 중장기 투자에서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저는 맞는다고 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언제든지 언제 산 신고가였을 것이고 남았을 것이고 액면분할 재개된 날 사신 분들 빼고는 그날 하루 사신 분들 빼고는 남았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8종목의 건설, 네. 뭐 철강 이런 걸 넣은 이유는 네. 제 성장주 논리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 중장기적인 성장주 논리는 맞는데 저는 매달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요번 달에 보니까 얘네가 굉장히 핫했네. 앞으로 좀 더 6개월이건 1년이건 더 핫할 수 있잖아요. 10년 동안 성장 못할 수는 있지만 6개월, 1년 동안 더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뭐 오늘 사고 반드시 10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사서 다음 달에 팔 수도 있고 오늘 사서 6개월 있다 팔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까 8업종이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세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성장주에 가까운 거는 좀 오래 가져가도 되는데 성장이 꺾일 때까지 당연하죠. 그게 아닌 아까 역사적 신고가를 못 돌파한 산업들은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좀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포스코도 볼게요. 이게 포스코 월봉이에요. 네. 그러면 2007년의 고점을 네. 2009년의 고점을 못 돌파했다고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판 사람은 해피했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근데 2009년에 돌파를 못 했는데 막 떨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2016년부터는 바닥 한 17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그럼 이 2년 동안 2배 번 사람들은 2배 벌었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2017년의 고점도 결국은 뭐 한 2009년의 고점도 못 갔단 말이죠. 그쵸. 근데 거기서 다시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고점이 딱 2017년의 고점이잖아요. 그럼 2017년에 물린 사람들 이제 본전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면 뭐 3, 4년 전에 산 사람 이제 좀 남는 거고. 근데 더 가서 얘가 70만 원 돌파하면은 이제는 에브리바디 해피한 건데 만약에 못 그런다면 어디선가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내려가는 일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시클리컬 종목들의 한계인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30년 성장하는 기업과 네. 시클리컬 기업의 한계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최근에 핫한 종목과 10년, 20년 성장하는 종목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단기 매매가 있고 네. 중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매매는 하루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는 네. 거고 뭐 1년은 사실 중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하니까 투자인지 매매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벌써 5시 45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6시부터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요거 한 가지 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월이 끝났고 4월 시장 점검됐으면 이제 5월 장 예측 및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5월 예측은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제가 매달 말에 와서 다음 그쵸. 달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늘 좀 월말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월말이 늘 안 좋아서 늘 안 좋았던 거. 늘 안 좋아. 늘 안 좋아. 그 달은 올랐는데 올 말은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래서 김 작가 TV에 촬영 월말에 오는 신경 쓰면서 살이 빠졌나 봐요. 다이어트 비법이다. 매번 올 때마다 안 좋아요, 사실 이 그러니까요. 지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아까 네. 코스닥 마지막 주봉 보니까 거의 4, 5%가 빠졌어, 일주일 만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측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안정적일 때는 뭐 지금 추세대로 가요 하면 되는데, 근데 4월은 월 전체적으로는 올랐는데 마지막 주가 빠졌어. 또 5월 초에 이제 공매도 재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이제 뭐 살얼음판 같은 전망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크게 보자, 크게. 예, 크게 보면 사실 월봉상으로 지금 거래소는 코로나 이후에 월봉 딱 하나 조정받았어요. 보시면 그렇네요. 작년 4월부터 지금 월봉이 1년이 됐는데 딱 한 개만 파래요. 한개 팔았네. 진짜 우리의 욕심이긴 해요. 매달 올랐는데 아직도 많이 올랐네요. 매달 올랐는데 아직도 맨날 죽겠어요. 뭐 다음 달 또 오를까요? 뭐 이거 요즘에 막 주식시장 지겹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욕심이긴 해요. 뭐 주식 변동성이 없어졌어요. 재미없어서 코인 갈래요. 이러는데 아니 매달 올랐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일 오르는 주식이 없는 것처럼 매달 오르는 지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5월달 조정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네. 우리는 고위험 고수익은 아니더라도 그쵸. 어쨌든 위험 프리미엄을 네. 얻기 위해서는 위험한 투자 대상에 내가 투자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신다면 네. 5월달에는 뭐 공매도 이슈 때문에 마지막 주 조정받은 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마지막 주 조정이 거래소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코스닥 조정은 그래도 꽤 컸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소와 좀 다르게 월봉으로 봐도 중간에 그래도 한 두세 개씩, 두 개 있네요.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래소보단 코스닥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 각도로 봐서는 조정 한번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관련해서는 큰 악재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이미 선조정을 받아서. 그래서 뭐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단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세무사님 요 책 슈퍼기미 왕초복 주식수업 이거 새 책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책이에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네. 삼박자 투자법 개정판이 나왔었어요. 오, 네네. 삼박자 투자법이 2017년에 쓴 책이 2020년에 한 2년 반 만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던 건데요. 네. 이제 또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제가 2018년에 했었는데 역시 또한 2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쵸. 저도 주식을 20년 이상 했는데 개정판이 나오는 주식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개정판이 나왔다는 거는 계속 팔리고 있다. 그렇죠. 요 그래서, 증거이기도 하죠. 예,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내준다는 건 네. 추가적인 뭐 디자인비도 다시 들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도 독자분들이 계속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네. 개정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주식책 2권 낸 게 2권 다 개정판이 나와서 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요번 판에는 원래는 3부로 되어 있는데 네. 일부가 추가로 더 됐어요. 그래서 한 70페이지 정도 더 들어가서 네. 제목이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인데 네. 예전 원판은 좀 어렵다 왕초보인데 그래서 일부에 정말 쉬운 내용으로 정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네. 일부 좀 쉽고 재미있게 읽으시게 일부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총 4부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 주식 처음 하시는데 요즘 수익도 안 나고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겐 좀 제격인 책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뭐 요 책 개정판과 함께 세무사님 복장도 딱 요 파란색으로 블루 그렇게 되나요? 톤을 맞춰서 가오셨네. 요 책도 저희 김작가 TV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좀 저희 이벤트로 나눠드릴까 하는데 그래요? 네네. 요 퀴즈는 여러분 요걸로 내보도록 할게요. 슈퍼개미 양초보 주식 수업의 이제 저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1번 뭐 의사, 2번 세무사, 3번 변호사, 4번 변리사. 이 정답 맞히신 분께는 요 책 10권 정도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건 여러분이 그 답변 적어주시고 책을 받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세무사님께서 이제 10분에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한 달 만에 만나 뵀는데 또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뭐 제 유튜브나 강연회 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그래도 실행이다. 그래서 저는 그 제 스스로가 그걸 좀 약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모든 일에 똑같거든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저도 살면서 뭐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흑수저 출신으로 그래도 약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원칙 또 그 원칙을 지키려는 실행력 그게 바탕이 돼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틴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4월장 마지막에 좀 빠져서 김도 빠지고 와 진짜 주식 너무 재미없고 괜히 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괜히 했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금리 기조는 계속 될 것이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은 확실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라든 주식 투자라든 무슨 투자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 하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부동산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은행에 적금을 부었다면 부동산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식 투자로 조금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고 그 성공을 위해서 원칙을 정하시고 지키려는 실행을 하시면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사님이 주식 투자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하시는 원칙과 실행이 본인의 이제 삶에도 중요하셔서 다이어트 성공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모두가 사실 요즘 재테크 시대 살고 있잖아요. 다들 차트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 HTS, MTS에 살고 있는 분도 많고 사실 저도 여기 촬영장을 거의 못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이제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건강도 좀 찾을 수 있는 세무사님이 예전 얼굴을 찾았듯이 우리의 얼굴이란 예전 얼굴을 찾아 우리의 건강도 좀 찾을 수 있는 5월 한 달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김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